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성황 과정을 할 중에서 그 2차 회의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양희 교수님께서 그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사실 이 선택의정서를 성안하는 전체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거를 보면서 물론 정부 측에서 이제 당시 위원장님 보시기에 부족한 어떤 활약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한국의 특히나 여성분으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정마팀 위원장님께서 이 성안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주는 촉구하는 이런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까지 멀리 오셔서 이렇게 강연해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국제인권 메커니즘에는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해서 뭐 국가보고서를 쓴다든지 개인 진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사절차나 국가 간의 진정 절차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협약에는 있었던 것이지만 아동권리 협약에는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개인 진정 절차나 아니면 조사 절차 그리고 뭐 활용도는 없지만은 국가 간의 진정 절차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선택의정서를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성황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황 과정과 별개로 이제 이 선택의정서를 국내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나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한국 정부는 물론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 선택의정서 실무 그룹을 설립을 하겠다는 어떤 그 결의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국가들이 연대해서 이제 이거를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동참하겠느냐라고 묻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사실 여기에는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이 진정 절차를 도입하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일부 협상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국제적으로 어떤 조약을 성안하는 것과 그리고 국내에 비준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효력이 조금 달리 있고 그걸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정부로서는 조금의 부담을 느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과정에서는 2009년에 처음 이제 개최됐던 1차 실무그룹에서는 보시면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당시의 성안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동의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리는 어떤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타 개인 진정 제도하고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동 권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까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의 업무량이 굉장히 현재도 지금 그 두 개의 선택의정서상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패러렐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 보고서를 검토를 하는 그런 업무량에 비해서 이제 이 개인진정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런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논점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더 면밀히 정리하는 그러한 기회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 12월에 개최됐던 2차 실무그룹 협상 과정에서는 이 대표단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큰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선택의정서 전문에 보시면은 거기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기구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제안은 한번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문화 수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만을 생각을 해서 이제 문안수정 그게 그 서명 개방이 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게 다 개방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문안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보호조치에 있어서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그러니까 진정 주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보호조치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문안 수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2차 실무그룹 회의 결과에 따라서 수정된 초안과 관련돼서는 선택의정서상의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인 아동의사 존중 원칙 그리고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서 활동해야 된다는 규정 제2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아동권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절차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 3조, 그리고 진정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 4조에 대해서 찬성을 한 한편에, 옵트아웃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절차 도입의 전체적인 목적 달성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아까 이양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절차를 이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심리함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 아동 권리 중에 사회권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두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동 권리의 성격상 특히나 자유권과 사회권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권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 진정 절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진정 절차 자체가 이 쌍방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피해자가 측정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이제 진정 절차의 속성보다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 진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그 아동권리협약 그 선택의정서에 유보를 허용하도록 한 것도 저희가 사실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약간 선도하는 국가에 가까이 가려고는 했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권리협약 그 성황 과정은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이 진정제도를 국내적으로 도입을 할 때 있어서는 조금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 진정 제기를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아동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직접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그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요건하고 결부를 시켜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절차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민법상 이제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소송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국내 구제 절차 완료 원칙과 관련돼서 만약 법정 대리인의 이익이나 의사나 그리고 아동의 의사가 이렇게 조금 상충될 때나 이런 경우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적인 관계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권적 성격의 그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도입이 되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를 도입하는 선택의정서 논의가 가속화된 것은 사실 2006년, 2008년 이 시기 이후인데요. 그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사회권 또한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사회권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양한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그 사회권의 최소 핵심 의무나 혹은 사회권에 따라서 우리 국제사회가 3단계 의무 이렇게 해서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하고 하는 의무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권리에 관해서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또한 그 사회권과 관련돼서 만일에 개인 진정이 인용이 될 경우 특히나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급부를 허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지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제 사회 전체에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돼서 이것과 사회권과 관련된 개인진정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사회권 규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도입에도 또 비슷하게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2차 계획이 올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회권 분야에 대한 개인진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 선택의정서 비중 검토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법률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비해야 될 국내법적인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장님 발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제 이 비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교적 그 역사가 오래된 자유권 규약이나 공문방지협약이나 인종차별철폐협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결정례가 축적이 되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주리스프루던스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회권과 관련돼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개인진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부처나 기관의 견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충분한 결정내나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 인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나 유형 같은 것이 사실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오지창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선택의정서를 도입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의 인권 보호를 국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개인진정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상 지금 현재까지는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결정만 있는데요. 현재까지 119건인데 그 중에 113건이 병력법 거부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는 국내에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아직도 결정이 유지되고 있고 또 이게 사회 구성원 내의 합의를 이루어서 어떤 법률 개정이나 정책 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진정 제도에 따른 결정을 지금 이행하지 못한다는 국내외적 비판이 상당한 가운데 이 아동권리협약의 개인진정 절차에 만일에 우리가 가입을 했을 때 그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다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또 숙고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략히 개인진정 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정부가 보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나온 사람에게 듣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 같은데 간략히 언급은 드렸지만 이제 사회권
관련된 각종 지금 선택의정서, 그러니까 개인진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의정서들을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국내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또 얻어야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아동관리위원회가 그와 관련된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정부에게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뭐 학계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인다면 또 제가 언젠가 그걸 비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함께 항상 저희가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에 있는 오지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가 이 발표 토론자 소식을 너무 늦게 들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의장님 준비한 것과 우리 이양희 교수님 자료하고 몇 가지 읽어보고, 또 아마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것은 자유권 규약에 따른 개인 진정이 우리나라에서 119건 정도 있었는데 12건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심적 병역하고 똑같은 사안이긴 한데요. 아마 그런 거하고 최근에 이제 또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지금 청원을 오늘 정도 했는데, 그런 거가 있어서 아마 실무상에 이제 실제로 이 개인 청원, 저는 또 용어 자체를 개인 청원이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직접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그런 실제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좀 간략하게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좀 이상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금 개인 청원을 인정하는 선택의정서 채택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다만 제 오늘 토론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좀 궁극적으로 이 개인 청원을 채택한 것이 수혜자인 개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렇게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현재 주어진 우리 아동권위원회, 그냥 아동권위원회라고만 약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아까 들으셨지만 저도 좀 자세히 아주 흥미를 갖고 들었는데, 그런 절차 규칙을 채택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교수님이신데, 제가 뭐 한국의 이 나라에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와서 얘기해서 도움이 별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행여 그 중에 하나라도 혹시 압니까? 반영이 될까 하는 그런 뭐 주제넘은 생각도 하면서 거기에서 좀 코멘트를, 첫 번째는 이제 그 위원회 자체의 구조나 절차 규칙이 가진 문제점 때문에 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회의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두 번째는 좀 속된 말로 이거 뭐 놓으면 안 되겠지만 좀 열받을까봐 조심되는데, 이 절차를 이렇게 힘겹게 해도 이게 궁극적으로, 아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취해서 엄청 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 특히 법원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인 진정 청원 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정말 실무를 저는 뭐 피해자는 직접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피해자의 진짜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그 법원의 태도를 우리가 바꾸는 거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또 유엔에서 그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그 마련한 절차가 백해무기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제 토론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재 유엔 특히 아동 그 위원회의 구조나 그 절차 규칙 그리고 그런 여러 절차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 뭐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를 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미리 또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아동권 협약에 관해서 또 잘 이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공교롭게 그 어떤 교수님 그 인권법칙을 쓰면서 아동권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좀 쓰다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꼭 썼으면 제가 좀 오늘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그런 좀 다른 제도 그때 제 기억에는 박춘호 교수님이 딸이 쓴 그 논문이 하나 있고 그 당시가 제가 좀 시간이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런 논문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논문이 좀 많이 있더군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자신은 좀 없어요. 여러분이 좀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실체적인 아동권 협약 자체의 그 보장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이거나 제가 변호사로서 그 협약상 문화를 봤을 때 예를 들면 그 아동에게 뭐 휴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여러 조약이라든가 이걸 쭉 보면 그 권리의 내용 자체를 비교했을 때 아동권 협약의 내용은 그 아동이 특히 이제 여러분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어드미서빌리티니까 그 심리 적격, 그 원고 적격의 그 시기가 18세나 뭐 우리 관계법령에 19세 이하일 텐데,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지금 위원회에서도 절차를 심의함에 있어서 그 국내 절차 완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1년이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제가 그렇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휴식 무슨 교육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때 다른 일반적인 자유권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그것도 시간이 늦어지면 굉장히 권리 보호에 치명적인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아동권 협약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굉장히 시기가 그 시적절해야 된다든가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반 조약상의 권리 내용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16, 17대 여러 가지 그 지금 아동권 규약상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보호 못 받았을 때 절차가 오래되면 이게 별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갔을 때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절차를 한번 이 개인 청원 절차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내 절차 완료의 원칙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개는 아무리 못 걸려도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그죠?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또 무슨 헌법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는 또 너무 그게 그 뻔한 경우에는 물론 예외적으로 바로 하게끔은 되어 있죠. 그런데 국내 절차까지 완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유권 계약 그 절차 개인 청원을 해보면 통상 5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 조금 더 얘기했지만 자유권 규약위원회 여기도 위원회에다가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통보가 나올 때까지 되게 걸리는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그 아동위원회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그 분들이 전부 다 비상임이시고 월급도 못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에 모임이 제가 알기로는 뭐 2번, 정기적인 모임은 2번뿐이었고 그 임기 중에 임기 기간 동안에 정부 보고서 보고 그 심의하고 또 위원끼리 나눠서 예컨대 이제 앞으로 그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오유진 우리 사무관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양희 교수님 스스로의 논문 발표에도 의하면 현재도
그 국가보고서 심의하는데 과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위원장님도 잘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 잠정조치, 그러니까 인트림 메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이 아동권 협약에 따른 아동권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인트림 메저라고 해서 잠정조치가 굉장히 이제 강조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맞겠는데 이런저런 걸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연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지금 그 사실조사 사실조사라든가 사실조사를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서면심리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지금 자유권규약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보면 주로 자유권규약 그 위원회의 절차를 많이 원용하거나 그걸 배우고 있는 거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쪽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서면 진술할 기회도 없고 서면으로만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지 뭐 여기 우리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던데 직접 그 출석해서 얘기하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국가가 그 지금 사실 조사를 받는 것을 국가가 이 조약을 채택할 때 의정서 채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그런 절차를 넣어놓은 거 여러 가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신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잠정 조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여러분 생활할 때도 상시적으로 있는 위원들이 아닌데 그때마다 잠정 조치를 빨리 취한다든가 또는 그 사실 조사를 할 때도 그 항상 인원이 대기하고 있거나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도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는 제가 그래서 1페이지의 밑에 문단에 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잠정조치가 매우 강조돼야 되겠다. 또 실무상으로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그 사실 뒷장에도 사실 확인 절차나 사실 조사 절차가 적극 활용돼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 얘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쉬운데 지금 18명이 임원이시고 그러니까 인원이 되게 적은 거죠. 또 비상임이시고 또 1년에 2차례 정도부터 모이지 않고 제 돈도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제가 뭐 이양희 교수님 그 논문에도 보면 현재 정보보고서 하기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우리 오유진 형만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저는 거꾸로는 제 제안으로는 제가 굉장히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 아동권 그 개인 청원을 담당하는 위원회만은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개인 청원만 담당하는 소수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둔다든가 또 아까처럼 그 사실조사 같은 것도 옵트아웃으로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그걸 절차를 채택해 준다든가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그 나라에서 저기 지금 보통 지금 일반적인 개인청원 심의하는 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거기 제네바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뭐 그런 권한을 위임을 거꾸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사실조사를 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실조사를 하는 그 기관을 설립하다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유엔의 재원 마련이 그렇게 금방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정말 이 총구석 아니 이 구석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기 이상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카먼 센스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이렇게 뭉툭한 문제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좀 창피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이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좀 목소리 톤을 높이는데 아까 오유진 그 법무관 사무관님 자료를 보셨죠? 119건 중에 그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양심적 병역 거부권 빼고서는 6-7건뿐이 안 되고요. 그 중에 6건은 국가보안법이긴 해요. 그 두 가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지만 자유권계약을 가입한 이상 그거에 따른 국제적 규범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엄청 권고를 뭐 해마다 받고 있는데 그거 개인 청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거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봤었는데요. 제일 길은 건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개인 청원에서 결정을 받는 데까지. 그 다음에 짧은 것은 뭐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걸 받아서 그 짧게 얘기하면 대전지방법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 국가가 조약을 국내 법률과 같은 국내 법률을 채택할 때 국내 법률을 만들 때와 똑같은 국민의 대표의 조건으로 비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6조에도 대한민국 일반적인 이 조약은 국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약의 어떤 인권 조약에도 조약의 처음 앞에를 보시면 이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그 다음에 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이 조약상에 보장되는 권리가 커버가 안 될 때, 규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국가가 입법적으로 그 국제인권조약상에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인권조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적어도 자유권계약에 대해서 요새는 그냥 자유권규약위원회라고 이름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휴먼 라이트 커미티 위원회에서 한국에서 그 법무부나 인권위원회에서 노력을 한 건 알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한 서너 번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국내 입법, 오늘 오전이 그런 주된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내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회의는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적어도 자유권계약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한 나라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33% 정도는 결정에 대해서 지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곳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아까 오인진 사무관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그 조약 인권조약이라든가 유엔 인권조약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예를 들면 유럽 인권조약 같은 데서 양심적 배역거부 같은 상의 그 권리 배역거부권이라든가 대체공무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대놓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재 실태, 법원 헌재 이런 태도를 감안했을 때 아까 이제 왜 그러냐면 거꾸로 여러분이 한번 진정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이 메커니즘도 국내 절차 다 소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갑니다. 위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 위반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정부에서 안 지켜요. 그럼 법원에다가 이런 거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우리나라 안 받아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법원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다른 거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한테 나쁜 얘기 할 수는 없고 끝으로 보시면 아까 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협조가 돼서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뭐 굉장히 협조적인 일을 해줄 거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쟁해가지고 이것을 법원에서 바꿔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얘기가 뒤에서 죄송합니다.